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일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의 불빛과 함께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당신의 하나뿐인 딸이 결혼식 첫날 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뺨을 40대나 맞고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받았다면요? 저는 그날 밤 세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박씨 집안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엄마, 다녀올게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 제 딸 이나리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요. 그 아이는 신랑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하늘에서 흩날리는 장미꽃잎 속에서 꽃으로 장식된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호텔 입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웨딩카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보물 같은 딸이 오늘부터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선화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 날이 시집 잘 갔잖아. 박서방네 집안도 괜찮고 지훈이 그 아이도 착실하고 지 집안도 괜찮고 친구인 김 여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애만 행복하면 됐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에 딸의 결혼 선물로 주려던 50억 원이 든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 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직접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저 이선화, 50평생을 살아오며 오직 제 두 손으로 작은 피부관리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적인 뷰티 체인과 부동산 개발회사, 투자그룹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딸아이를 망칠까 두려워 저는 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남편이 된 박지훈조차 우리 집의 진짜 재력을 전혀 알지 못했죠. 밤은 깊어지고 저는 별장 거실 통유리창 앞에 앉아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결혼식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지훈의 집안이 대한민국 최상류층은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꽤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나리의 시어머니 김미옥은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중년 부인이었죠. 결혼식 내내 나리를 살뜰히 챙기며 내 예쁜 며느리라고 어찌나 다정하게 부르던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옥의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일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이제 막 그들의 첫날 밤을 보내고 있겠죠.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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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뒤이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나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공포에 질려 울음이 섞인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문 앞에는 제 딸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부시게 빛나던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웨딩드레스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쪽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곱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리야,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며 문을 잠갔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안전한 항구를 찾은 배처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아이는 흐느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맙소사. 선명한 손자국, 시퍼런 멍, 터진 입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냈습니다. 누가 그랬어? 박지훈이? 저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 사람 엄마, 김미옥 여사가 대체 왜 너를 때린 거야?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심호흡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그 집에 갔는데 거실에 다 모여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김미옥 여사가 예단 목록이라면서 종이를 꺼냈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네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박씨 집안 규칙이라면서 신부 쪽에서 예단비로 50억 원을 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문을 무시하는 거래. 나리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면서 내가 돈 보고 결혼한 가난뱅이 사기꾼이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지훈은 그냥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그 엄마가 내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 하나, 둘. 숫자를 세면서 40대를 꼬박 채워서. 나리는 그 말을 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돈을 못 보면 박지훈이랑 당장 이혼시키고 박씨 집안에서 내쫓을 거라고 했어. 저는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품 안에서 아이가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고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예단비 50억, 그리고 뺨 40대. 좋아, 박씨 집안. 좋아, 김미옥. 괜찮아. 아가, 엄마가 여기 있잖니.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3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 변호사인 장 변호사에게. 장 변호사님, 지금 바로 팀 소집하세요. 박씨 집안을 상해와 공갈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경호업체 이 팀장에게. 이 팀장, 경호원 20명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박씨 집안 별장을 포위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통제하세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언론사 친구인 김 기자에게. 김 기자, 특종 하나 줄게. 박씨 가문의 추악한 스캔들이야. 내일 아침 일면 톱 기사로 만들어줘.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충혈된 두 눈과 굳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상처 입은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리야, 엄마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저는 원래 결혼 선물로 주려던 그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에 50억 원이 들어있어. 오늘 밤 너에게 주려고 했단다.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이? 아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는 전국에 300개가 넘는 아르떼 뷰티숍 체인을 가지고 있고 강남의 상업용 빌딩 5채, 그리고 투자회사도 2개나 운영하고 있단다. 총자산이 5천억 원이 넘어. 나리는 충격의 울음도 잊은 듯 했습니다. 5천억. 그래. 엄마가 재산을 숨긴 건 네가 우리 집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길 바랐기 때문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씨 집안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줄은 몰랐구나. 딸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나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감히 내 딸 뺨을 40대나 때린 그 김미옥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대로 박씨 집안 별장을 포위하고 박씨 일가족과 친척 몇 명을 포함한 전원을 통제했습니다. 아주 좋아. 어둠 속에서 저는 딸을 품에 안고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박씨 집안 별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박씨 집안 별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옥, 내 딸 뺨을 40대나 때렸다고? 내가 진짜 절망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검은색 벤츠 5대가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마치 칼집에서 뽑아든 날카로운 검 같았죠. 저는 가운데 차량 뒷좌석에 앉아 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여전히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조명 아래 아이의 얼굴에 남은 상처는 유난히 아프게 보였습니다. 대표님, 3분 뒤 박씨 집안 별장에 도착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이 팀장이 고개를 돌려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앞뒤 차량에 제가 고액 연봉을 주고 고용한 최정예 경호원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늘 몸을 낮추고 불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박씨 집안이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엄마. 나리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돌려 딸의 부어오른 뺨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착한 아이. 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리야, 기억하렴. 사람이 너무 착하면 무시당하는 법이란다. 오늘 밤 엄마가 네게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마. 너를 괴롭힌 자들이 어떻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지를. 차량 행렬이 끼익 소리를 내며 한 호화 별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박씨 집안의 저택이었죠. 유럽풍으로 지어진 집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정원에는 결혼식 장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결혼식 장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기쁜 분위기는 곧 벌어질 소동과 씁쓸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내려. 아우. 제 짧은 명령에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 20명이 신속하게 대열을 갖추고 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저는 나리의 손을 잡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팀장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부서. 제가 차갑게 말하자 경호원 2명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순식간에 견고해 보이던 조각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미옥이 제 경호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녀는 문 쪽을 등진 채 실크 잠옷바람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낮에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참, 남편 박상철은 소파에 앉아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제 착한 사위 박지우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모님, 위세가 대단하시군요. 제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 가족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미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들어왔어? 저는 대답 대신 나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은 즉시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고 건장한 두 명이 제 양옆에 섰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이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상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소를 지으며 박 씨 세 사람을 훑어본 뒤 김미옥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사모님, 예단비로 50억 원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김미옥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억지스러운 오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우리 박씨 집안의 규칙이야. 당신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법도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도 당신네 집안 법도인가? 김미옥은 나리의 상처를 힐끗 보더니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내는 버릇을 가르쳐야지. 뺨마 흔대는 약과야. 가슴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지만 제 표정은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사모님, 큰 소리 치시는 걸 보니 박씨 집안이 대단한 명문가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이 재벌은 아니더라도 이 바닥에서 무시 못할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넘볼 집안이 아니란 말이야. 김미옥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박 사장님, 이것부터 보시죠. 박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장 넘겨보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김미옥이 짜증스럽게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단 한 장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산 증명서였습니다. 전국 320개 아르떼 고급 뷰티숍 체인의 소유권 증서, 강남의 상업용 빌딩, 5채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2개의 투자회사 지분 증명서, 총 가치는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전부 가짜야. 김미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어떻게,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나 이선화, 빈손으로 시작해서 20년 전 첫 뷰티숍을 열었을 때 당신네 박씨 집안은 구멍가게 수준이었을 텐데요. 박상철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이 대표님, 오해입니다. 이건 전부 오해라고요. 제 아내가 철이 없어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어우, 오해? 저는 벌떡 일어나 나리를 끌어당겨 그 아이의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오해라고? 뺨 마흔 대가 오해고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게 오해란 말입니까? 박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말했죠. 장모님,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닥쳐. 저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내 딸을 때릴 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장모님 소리가 나와? 나리가 제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지훈 씨는 그냥 엄마를 무서워해서 반항하지 못했을 거야. 저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런 한심한 녀석을 감싸다니, 이게 사랑이라는 걸까요? 사람을 이렇게 눈멀게 만드는 걸까요? 그때 김미옥이 갑자기 달려와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비위를 거스르는 듯한 표정으로 이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내 딸을 때릴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미옥은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안 풀리시면 저도 뺨 40대, 아니 80대라도 맞겠습니다. 박상철도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제 우린 한 가족 아닙니까? 좋게 이야기로 푸시죠. 누가 당신들과 한 가족입니까? 저는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장 변호사님, 문가에 서 있던 장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표님, 고소장 준비는 끝났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상해, 공갈, 인격 모독 혐의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형법 제1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갈죄의 경우 액수가 특별히 클 때는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Now, 김미옥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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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교도소에는 당신 시중 들어줄 하녀가 없을 텐데 당신 같은 귀부인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 대표님, 박상철이 외쳤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돈으로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 보입니까? 바로 그때 다리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줘. 저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리야, 저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알아.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훈 씨와의 결혼식이잖아. 일이 법정까지 가면 박지훈은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나리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리야, 역시 네 마음속엔 아직 내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내 딸한테서 떨어져. 하지만 나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박지훈 씨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리야, 제발, 딱 5분만. 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팀장, 저 두 사람 잘 감시해. 박지훈이 내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그 손모가지를 부러뜨려버려. 박지훈은 벌벌 떨며 나리를 따라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저는 박씨 부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조건을 이야기하죠. 박상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첫째, 김미옥 씨는 내 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각서를 쓰시오. 알겠습니다. 둘째, 당신들이 요구한 50억 원에 대해 말인데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옥이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50억 내가 주겠소. 당신네 박씨 집안과 내 딸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값으로.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은 이혼을 내일 아침 당장 서류 정리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젊은 애들끼리 다투는 건 흔한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내 재력이면 당신네 회사 한 달 안에 파산시키는 건 또 그릴도 아니니.
박상철은 죽은 사람처럼 잿빛 얼굴이 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발코니에서 나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지훈이 나리를 품에 안고 심지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손 놔. 저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박지훈은 겁을 먹고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나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지훈 씨가 정말 날 사랑한대. 그냥 엄마가 너무 무서웠을 뿐이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리야, 저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나리가 흐느꼈습니다.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내 딸. 이 바보 같은 내 딸. 하지만 아이의 고집스러운 눈빛을 보니 지금 억지로 둘을 떼어놓는 것이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나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첫째, 너희는 분가해서 살아. 박 씨 부모와는 함께 살 수 없어. 응, 지훈 씨가 약속했어. 둘째, 박지훈은 내 회사에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3년간 지켜볼 거야.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땐 즉시 이혼이야. 박지훈이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박지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 눈물 흘리게 하거나 작은 상처라도 입히는 날엔 내가 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만들어주마. 알겠나? 작은 게. 박지훈은 추위했던 사람처럼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박씨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오늘의 교훈을 똑똑히 기억하는 게 좋을 거요. 다시 한번 내 딸 인생에 끼어들었다간. 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위협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김미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박상철은 알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집을 떠날 때는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나리는 지친 듯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박씨 집안을 그냥 두실 겁니까?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박씨 집안 식구들을 24시간 감시해요. 특히 박지훈,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덧붙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조사해요. 아무래도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차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씨 집안 뒤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딸. 저는 잠든 나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내 딸. 저는 그 아이를 지켜야만 합니다. 설령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게 되더라도 말이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결에도 나리의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고 부어오른 뺨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의사는 단순 타박상이라 흉터는 남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따로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나리의 이불을 덮어주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제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아침 식사와 커피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언제 도착한대? 지금 오고 계십니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요청하신 박씨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보고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간이 점점 더 좁혀졌습니다. 박씨 집안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주력 사업인 건자재 사업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는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이미 대출 상환을 독촉하고 있었죠. 어쩐지 저는 냉소했습니다. 예단비 50억이라 내 딸을 팔아 회사를 살릴 생각이었군. 초인종이 울리고 장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앉아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또 뭐가 있는지 들어봅시다. 장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박지훈의 지난 5년간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뮤라입니다. 타겟입니다. 강청시풀이란. 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장 변호사가 건넨 화면 속에서 박지훈은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둘은 매우 다정해 보였죠. 사진이 찍힌 날짜는 석 달 전, 바로 그가 나리와 막 교제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계속해봐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 집안은 대표님의 실제 신분과 재력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심지어 이뮤라라는 여자는 친구들에게 지훈이가 곧 큰 물고기를 낚을 거고 일이 성사되면 본처랑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할 거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 바보 같은 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믿었건만 실은 그저 남들의 눈에 큰 물고기였을 뿐이라니. 확실한 증거는 있나? 네. 장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라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이씨 집안 그 멍청한 여자 돈만 손에 넣으면 바로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죠. 녹음된 날짜는 바로 어제 그들의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마터면 커피잔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내 딸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그는 다른 여자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계단에서 잠이 덜 깬 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끄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깼니? 좀 더 자지 않고. 나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아이의 상처는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잠옷을 입은 모습이 유난히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아이는 조용히 말하며 장 변호사와 김 비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겠지만 거짓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겁니다. 나리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박지훈에 관한 이야기야. 허우, 나리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지훈 씨가 왜요?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장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음 파일 들려주세요.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박지훈의 멍청한 여자라는 말이 귓가에 들렸을 때 아이의 몸이 눈에 띄게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처럼요. 이럴 리가 없어. 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누가 지훈 씨 목소리를 흉내낸 걸 거야. 나리야. 저는 가슴 아프게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 어디서 난 거예요? 누가 일부러 지훈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닐까요? 엄마도 알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이 많으니까. 엄마의 경쟁 상대가 그랬을 수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사진도 보여주세요. 박지훈과 이뮤라의 다정한 사진과 메시지 기록이 눈앞에 펼쳐지자 나리는 마침내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태블릿만 응시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제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한 줄기 고집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지훈 씨 만나야겠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볼래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네가 다시 만날 가치도 없어. 엄마. 나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제 결혼이에요. 저한테는 직접 그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 이게 다 오해라면요? 빨갛게 충혈된 아이의 눈과 떨리는 입술을 보니 더 많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아이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리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것은 9마리의 소가 끌어도 돌아서지 않았죠. 좋아. 저는 마지못해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만나는 건 안 돼. 이 팀장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널 따라갈 거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장 변호사와 김 비서가 떠난 후 나리는 씻으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즉시 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 인원을 더 투입해서 24시간 내 딸을 보호해요. 박 씨 집안 쪽은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대표님, 상황이 있습니다. 이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젯밤 박상철이 심야에 외출해서 금성 캐피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조사해보니 그곳은 배경이 복잡한 사채업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속 감시해요. 특히 박지훈,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아내.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저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리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을 때는 겉으로는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살짝 붉어진 눈가만이 아이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죠. 엄마, 지훈 씨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팀장이 데려다 줄 거다. 나리가 떠난 후 저는 즉시 회사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감히 박 씨 집안이 내 딸을 이용하려 했다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왕상무, 박 씨 집안의 모든 거래처와 고객 명단을 전부 조사하세요. 특히 장기 거래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이 부장, 은행 쪽 인맥을 총동원해서 박 씨 집안의 대출 현황과 담보물을 확인해요. 장 변호사님은 법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나리가 이혼에 동의하는 즉시 박 씨 집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팀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억 원의 제국은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박 씨 집안은 곧 빈손으로 시작한 여성 사업가를 화나게 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후 3시 나리가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설 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나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정했어요. 한순간 어리석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랑은 이미 헤어졌다고 정말 사랑하는 건 나뿐이라고 했어. 그 여자랑은 넌 그 말을 믿니?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고 싶어. 엄마, 그거 알아? 지훈 씨가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대. 내가 자기가 만나왔던 여자들이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래.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가, 왜 다른지 아니? 다른 여자들은 아마 박 씨 집안의 돈을 보고 접근했겠지만 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나리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딸이 겪는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혼자 있고 싶어요. 나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는 서재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 나리가 위층으로 올라간 후 이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박지훈이 카페를 나온 직후 금성 캐피탈로 가서 박상철과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이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아가씨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확실하진 않지만 곧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사채업자들이 빚 독촉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 경호 인력을 증원해요. 저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모두 총기를 소지하도록.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침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실, 옷방, 발코니에도 나리는 없었습니다. 나리야, 저는 소리치며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아가씨가 방금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무슨 전화? 누가 걸었는데? 아마 박도련님인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박도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딸, 그 짐승 같은 놈이 기었고 딸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리가 밖으로 나갔어. 지금 당장 휴대폰 위치 추적해. 전원 출동해. 빨리.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나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박씨 집안 그 누구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선화 대표. 내 딸은 우리 손에 있다.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금 100억 원을 준비해 내일 정오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내 딸 시체나 거두게 될 줄 알아.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씨 집안. 너희들은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는 제 심장에 밝힌 칼날 같았습니다. 현금 100억 준비. 내일 정오 12시 다음 지시를 기다릴 것. 경찰에 신고하면 시체나 거두게 될 줄 알아. 아,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딸 나리, 내 보물 같은 딸이 지금 저런 흉악한 자들의 손에. 대표님, 이 팀장이 경호원 6명과 함께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동쪽 외곽의 폐공장 지대입니다. 저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심호흡했습니다. 지금 즉시 그 지역을 포위해.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 놈들을 자극하지 마. 장 변호사님, 은행에 연락해서 현금 준비하세요. 왕 상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금성 캐피탈이라는 사채업체의 배경을 샅샅이 파헤쳐.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진 듯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대표님의 직접 승인이 있어야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가 전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듯 냉정했습니다. 나 이선아요. 승인 코드 AF7900. 즉시 현금 100억 원을 준비해줘요. 전부 국원으로 1년 번호가 이어지지 않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나야. 특종거리가 있는데 아직 보도하면 안 돼. 대신 사람 몇 명만 좀 알아봐줘.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오랜 언론인 친구로 정계와 재계는 물론 어두운 세계에도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10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성 캐피탈 사장은 왕철수라는 놈인데 전과가 화려해. 밑에 깡패들도 여러 거느리고 있고 최근 박상철이 그놈한테 거액의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원금이 5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더군. 역시 저는 냉소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당장 박씨 집안의 모든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키세요. 대표님, 그러려면 법원의 동결 명령이 먼저. 절차는 나중에 밟고 우리 그룹 이름으로 보증을 서요. 저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시간은 1초. 1초가 고문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녁 8시, 이 팀장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저녁 8시, 이 팀장의 무전기에서 팀장님, 폐공장 지대로 의심스러운 차량 한 대가 진입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승합차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낚아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내 딸이 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알겠습니다. 드론 투입. 화면 전송 중입니다. 태블릿 PC 화면에 드론이 촬영한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폐공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고 그중 1명이 마대자루를 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확대, 빨리 확대해. 화면이 커지자 마대자루 밖으로 익숙한 머리카락 한 줌이 보였습니다.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지금 당장.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이 팀장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대표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저 안에 내 딸이 있어.
저는 거의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차 준비해. 나도 직접 가야겠어. 5대의 SUV가 동쪽 폐공장 지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르는 번호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현금 전달 방식. 잔꾀 부리지 마. 우린 널 지켜보고 있다. 저는 냉소하며 답장했습니다. 돈은 준비됐다. 내 딸이 안전한지부터 확인시켜. 몇 분 후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나리는 의자에 묶인 채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한제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가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더 빨리. 저는 운전기사를 재촉했습니다. 폐공장 지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야간 투시 장비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보초 2명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표님,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하려 할 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2명을 데리고 후문으로 잠입하겠어. 이 팀장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정문으로 양동 작전을 펼쳐서 놈들의 시선을 끌어. 너무 위험합니다. 명령이야. 저는 권총을 확인했습니다. 험난한 재계에서 살아남으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총기 사용법 정도는 익혀두었죠. 어둠을 틈타 저와 경호원 2명은 조용히 공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목이 그랬어. 돈만 받으면 바로 처리하라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집애 꽤 예쁘던데. 처리하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좀 즐겨도 되지 않겠어? 다른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근노가 온몸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어 안전을 확인한 뒤 우리는 공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안에는 버려진 기계와 잡동사니가 가득해 몸을 숨기기 좋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주거 업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팀장이 양동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젠장,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있는 의자에 묶인 나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 바로 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리는 저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왕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멈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계집애를 쏴버리겠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2 손을 들었습니다. 왕철수, 원하는 게 돈이라면 주겠어. 내 딸을 풀어줘. 이선아. 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여장부답게 직접 죽으러 오셨군. 정문 쪽의 소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왕철수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쏜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총을 내려놓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몸을 굴리며 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총알이 왕철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총구를 놓쳤습니다. 제 경호원들이 즉시 엄호 사격을 시작했고 저는 그 틈에 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조심해. 나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알 한 발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 한 깡패가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 팀장이 부대를 이끌고 들이닥쳐
그 깡패를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왕철수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를 쫓는 대신 나리의 밧줄부터 풀어주었습니다. 엄마, 나리는 제 품에 안겨 온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이제 다 괜찮아.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리가 몸을 굳히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왕철수가 도망치다 떨어뜨린 USB 메모리가 보였습니다. 경호원이 그것을 주워 제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자. 저는 나리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리가 타박상 외에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리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간단히 요기를 한 뒤에야 조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저를 불러낸 건 지훈 씨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자기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가버렸으니까. 나리의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네가 바보인 게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장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경찰이 왕철수의 부하 3명을 체포했지만 왕철수 본인은 도주했습니다. 박 씨 일가족 3명은 통제하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USB는 확인했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안에 영상과 사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나리야, 너는 먼저 쉬렴. 엄마가 보고 올게. 아니요. 나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볼래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노트북을 탁자 위에 놓고 USB 안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지훈과 이뮤라라는 여자가 벌거벗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역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이씨 집안 그 멍청한 여자 돈만 손에 넣으면 바로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우리 엄마가 다 계획해놨어. 처음엔 예단비로 50억을 받고 그 다음엔 천천히 그 집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나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훈과 왕철수의 비밀 대화였습니다. 그 계집애를 납치해서 최소 100억은 뜯어내야 해. 돈 받은 다음엔 바로 처리해서 뒤탈없게 만들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멍청한 여자는 아직도 내가 자길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냐? 나리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모든 환상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거실로 돌아오자 장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박 씨 집에서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사기 결혼 및 납치, 공갈 사건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박상철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대표님의 신분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되지?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기, 납치, 공갈, 상해, 여러 혐의가 경합되면 박 씨 일가족은 최소 20년형을 받을 겁니다. 왕철수는 체포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교도소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게 만들어줘야지. 장 변호사님, 교도소 쪽 인맥 좀 알아봐 주세요. 엄마, 나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박지훈, 그 사람 직접 만나고 싶어요. 뭐라고? 저는 놀라서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 나리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동행해야 한다. 다음 날 구치소 면회실. 박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한때 번지르르 하던 그는 수염도 깎지 못해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리야. 그는 나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전부 우리 부모님이랑 왕철수가 시킨 거야.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나리는 그가 하는 말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의 연기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 그거 알아요? 나도 한때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박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나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닥쳐요. 나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오늘 온 건 당신에게 딱 한마디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주 잘 살 거예요. 당신과 그 여자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행복하게. 그리고 당신은 교도소에서 천천히 썩어가겠죠. 그리고 당신은 교도소에서 천천히 썩어가겠죠.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박지훈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치소를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치소를 덩저를 감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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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를 나오자 엄마, 저 경영학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실래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딸. 우리 함께 아르떼를 더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 햇살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은 지나갔고 제 딸은 이 시련을 겪고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통유리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한쪽에 서서 생애 첫 비즈니스 미팅을 멋지게 이끌고 있는 나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한쪽에 서서 생애 첫 비즈니스 미팅을 멋지게 이끌고 있는 깔끔한 흰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딸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떼의 1, 2선 도시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3, 4선 도시의 프리미엄 뷰티 시장 수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리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불과 1년 전 사기 결혼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저는 아르떼의 세컨드 브랜드인
아르떼 라이트를 론칭하여 가성비를 앞세워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은 감탄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은 역시 내 사업가적 기질을 물려받았구나. 이 대리님의 분석은 매우 날카롭군요. 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4선 도시의 소비 패턴은 1선 도시와 크게 다릅니다. 현지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나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다음 페이지로 화면을 넘겼다. 네, 왕 상무님. 그 점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나는 딸의 발표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김 비서가 빠르게 다가왔. 대표님, 요청하신 주시연 의사 선생님의 자료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옆 사무실로 들어가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지난번 저녁 식사 이후 주시연과 나리는 3번의 데이트를 했다. 의학 강연회, 음악회, 그리고 지난 주말에 피크닉까지. 나리는 데이트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어머니로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다. 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주시연, 32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나는 자료를 소리내어 읽으며 긴장을 풀었다. 아버지 주정국, 육군 중장. 어머니 이수진, 전 서울대병원 원장. 예상보다 훨씬 대단한 배경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 내려가다 한 문장에서 멈칫했다. 특수부대 군의관으로 복무, 인원무 고문장 수훈. 특수부대? 그제야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의 손등 굳은 살이 떠올랐다. 장기간 총기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흔적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리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회의 끝났어요. 왕 상무님이 제 기획안이 아주 창의적이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2층 카페에서 기다릴게. 너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하자. 10분 후 나리가 카페로 뛰어들어왔다.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이었다. 나는 라테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다음 주 이사회에서 이 계획을 네가 직접 발표하렴. 나리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이사회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방금도 아주 잘했잖아. 나는 딸을 격려했다. 나리야, 넌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란다. 나리는 말없이 커피를 젓다가 문득 물었다. 엄마, 주시연 선생님, 조사하셨죠? 나는 뜨끔해서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다. 어떻게 알았어? 아까 엄마 사무실에 갔었는데 안 계셔서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더라고요. 나리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아가. 그냥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뜻밖에도 나리는 화를 내는 대신 웃었다. 알아요. 사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몰래 알아봤는걸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기본 정보 정도요. 나리는 혀를 쏙 내밀었다. 엄마, 그거 알아요? 그분 아버지가 장군이래요.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내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더 이상 사랑에 맹목적으로 빠지는 바보 같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래서 두 사람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나리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그냥 좋은 친구 사이죠. 하지만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에 대해
억지로 캐묻지도 않고요. 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며 나는 마음속 큰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 어쩌면 하늘은 이 시련 끝에 내 딸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둔 것인지도 모른다. 오후에 장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대표님, 왕태성과 박씨 집안의 관계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즉시 서류에서 눈을 뗐다. 말해봐요. 박상철이 사채를 빌렸던 금성 캐피탈의 실소유주가 바로 왕태성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박지훈이 이 대리님과 교제하기 석 달 전 왕태성이 박상철과 비밀리에 만났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역시 그놈이었어. 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왕태성이 최근 이 대리님과 주시연 의사의 관계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놈이 나리를 노리고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왕태성 그룹의 자금 사정이 최근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현금 유동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는 장 변호사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놈은 아직도 나리를 이용할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방심해선 안 되겠군.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의 흐린 하늘을 보았다. 왕태성, 그 늙은 여우, 5년 전 아르떼, 인수 실패 후 앙심을 품고 이제는 이런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하다니. 나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요. 내가 돌아서며 명령했다. 그리고 왕태성의 최근 동향을 샅샅이 파악해 그놈의 모든 수를 알아야겠어. 장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사무실을 서성였다. 5년 전 그와의 싸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왕태성은 온갖 비열한 수로 내 사업을 무너뜨리려 했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음험한 칼날을 내 딸에게 겨누고 있었다. 저녁에 일찍 퇴근하니 나리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식탁에는 제법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나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고 있었다. 갈비찜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요. 주시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주시연 선생님이 저녁 먹으러 오나? 나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편두통 좀 받으리러 오신대요. 제가. 엄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마음이 뭉클했다. 나리 납치 사건 이후 나는 줄곧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약의 의지에 겨우 잠들곤 했는데 나리가 그걸 눈치채고 주시연에게 부탁한 모양이었다. 7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주시연은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약 상자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이건 제가 직접 조제한 안심차입니다. 양약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저녁 식사는 예상외로 즐거웠다. 주시연은 의술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뛰어나 나리를 계속 웃게 만들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왕태성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식사 후 주시연은 내 맥을 짚어보았다. 대표님의 불면증은 불안 증세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안신차와 함께 자기 전 30분 정도 명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시연 선생님, 한의학도 하시는군요. 내가 놀라서 묻자 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 조금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한의사 집안 출신이시거든요. 나리가 과일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간 사이 주시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즉시 긴장했다. 무슨 일이죠?
최근 병원 근처에서 수상한 자들이 이 대리님에 대해 묻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주시연의 눈빛이 평소의 온화함과 달리 날카롭게 빛났다. 그중 한 명의 팔에서 금성이라는 문신을 봤습니다. 나는 몸이 굳었다. 확실한가요? 네. 주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제 친구에게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 이 대리님의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주시연의 눈을 응시했다. 이 남자의 배경은 내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의사가 어떻게 사채업체의 문신을 알아보고 또 어떤 친구가 그런 일을 조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주시연 선생님,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나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무슨 얘기하세요?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아, 내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주시연 선생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네. 나리의 눈이 반짝 빛나며 주시연 옆에 앉아 자신의 아르테라이트 구상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시연은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예리한 질문을 던져 비범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다. 주시연을 배웅한 후 나는 발코니에서 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시연의 군 복무 기록을 조사해줘요. 최대한 상세하게.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왕태성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주시연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내 딸을 지켜낼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나리가 흥분해서 달려왔다. 엄마, 주시연 선생님이 병원 자선 디너 파티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빈곤 지역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오렴.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나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이것이 주시연을 더 깊이 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대답했다. 좋지. 언젠데?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요. 나리는 기뻐하며 나를 껴안았다. 주시연 선생님, 부모님도 오신대요. 조금 긴장돼요. 부모님을 뵙는다고? 주시연이 진심이구나. 점심때 장 변호사가 왕태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져왔다. 대표님, 왕태성이 최근 박지훈의 변호사와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를 빼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냉소했다. 헛된 꿈을 꾸는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왕태성이 지난주에 이 남자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진에는 선글라스를 쓴 키 큰 남자가 왕태성의 차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렵한 턱선과 꼿꼿한 자세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 남자의 서 있는 모습이 주시연과 똑 닮았다. 설마 주시연이 왕태성과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리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왜 사진 속 남자는 주시연과 그토록 닮았을까? 계속 조사해요. 나는 명령했다. 그리고 자선 디너 파티 전까지 주시연 부모님의 모든 배경 자료를 알아내세요. 창밖을 보니 나리가 주시연과 즐겁게 통화하고 있었다. 내 딸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치워줄 것이다. 그게 왕태성이든 그 누구든. 국군 수도병원의 자선 디너 파티는 상상 이상으로 성대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모여 있었다. 나리는 내 팔짱을 낀 채
옅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긴장되니? 내가 묻자 나리는 심호흡하며 대답했다. 조금요. 주시연 선생님 부모님도 오신다고 해서. 바로 그때 주시연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기품 있는 중년 부부가 함께였다. 남자는 군복의 훈장이 빛났고 여자는 우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대표님, 나리씨, 제 부모님이십니다. 주시연이 소개했다. 주정국 장군이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서 작은 금속성의 물체가 느껴졌다. 나는 태연하게 그것을 소매 안으로 감추며 웃었다. 장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더군요. 주시연의 어머니는 나리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것저것 물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이 나리를 샅샅이 훑고 있음을 느꼈다. 주시연한테 들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면서? 네, 특히 쇼팽을 좋아해요. 마침 잘 됐구나. 다음 주 예술의 전당표가 2장 있는데 폴란드 오케스트라의 쇼팽 스페셜 공연이야. 시연이랑 같이 다녀오렴. 주시연의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나리는 기쁘게 표를 받으며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주시연은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주시연의 가족은 나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다. 파티가 시작되자 나는 주장군과 함께 주빈석에 앉았고 나리와 주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대표님,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지요. 주장군이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가 건넨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파티 중간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나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이나리 씨구나? 나 주시연 선생이랑 같은 과 동료인데 시연이가 당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주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재빨리 2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선배님, 원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여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주시연은 나리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나리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이 작은 소동은 주시연에 대한 내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소매에 숨겨둔 USB를 꺼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아무 입력창이 떴다. 나는 문득 떠오른 단어 나이팅게일을 입력했다. 암호가 맞았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왕태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사장, 계획은 간단해. 당신 아들을 시켜 이선화 딸에게 접근하게 해. 결혼한 뒤에 아르떼의 사업 기밀을 빼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안팎에서 협공해서 이선화의 모든 걸 빼앗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왕태성이 꾸민 계략이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왕태성과 박상철의 미래 사진, 그리고 박지훈과 이뮤라의 사진이 있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나는 숨을 멈췄다. 젊은 시절의 주시연이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아버지인 주정국 장군에게 훈장을 받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제목은 나이팅게일 작전팀 국제범죄조직 소탕이었다. 나이팅게일, 주 장군이 준 USB의 암호. 설마 주시현이 왕태성과 관련된 범죄조직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리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주시연 선생님이 오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난동을 부렸어요. 나리는 분개하며 말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 환자는 말기 뇌종양이었어요. 심지어 그 보호자 옆에는 기자들까지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꾸민 일 같아요. 나는 직감했다. 왕태성의 짓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는데 제가 주시연 선생님 앞을 막아서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CCTV도 확보하라고 했고요.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작은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구나. 내 딸은 드디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주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오늘 소동은 왕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쪽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왕태성이 나리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시연 선생님, 당신 대체 누구죠? 왜 왕태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내일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주시연은 내 사무실을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왕태성은 10년 전 저희가 소탕했던 국제 범죄 조직의 잔당입니다. 그 조직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재산을 강탈해 왔습니다. 그들의 주된 수법은 미인계였고요. 박지훈 역시 왕태성이 심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죠? 왕태성은 모든 범죄를 대리인을 통해 저질러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최근에야 그와 박씨 집안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어쩔 거죠? 이제 그물을 걷어들일 때입니다. 하지만 왕태성이 궁지에 몰리면 나리 씨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딸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리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마세요. 신뢰가 관계의 기본이니까. 주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 자격으로 나리 씨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좋아요. 우리 함께 그 아이를 지킵시다. 그 주 주말 나리와 주시현은 주시현의 어머니가 준 표로 음악회에 갔다. 나는 극장 맞은편 카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경호원들과 군 병력이 극장 안팎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장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대표님, 왕태성이 오늘 오후 해외 용병 출신 전문 킬러 2명과 접촉했습니다. 왕태성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나는 즉시 이 팀장에게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 그 순간 극장 연문에서 주시연이 나왔다. 그는 길을 건너 곧장 카페로 들어왔다. 대표님, 극장 안에 수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리 씨는 안전 통로로 대피시켰습니다. 군 병력이 집까지 호송할 겁니다. 그는 한때 유령이라 불리던 국제 지명 수배 용병을 극장에서 봤다고 했다. 바로 그때 쾅하는 소리와 함께 카페 유리가 박살났다. 주시연은 나를 덮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총알이 빗발쳤다. 저격수입니다. 주시연이 외치며 휴대폰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나이팅게일. 지원 요청. 1급 위기 상황.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특수부대 출신 현역 정보부대 특수요원. 이것이 그의 진짜 정체였다. 우리는 총알을 피해 주방으로 몸을 숨겼다. 뒷골목으로 빠져나가자 소음기를 단 권총을 든 외국인 2명이 우리를 막아섰다. 주시연은 나를 쓰레기통 뒤로 밀치고 순식간에 2발을 발사했다. 골목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괴한은 쓰러졌다. 곧이어 검은색 SUV들이 도착했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내렸다. 주 대위님,
그들은 주시연에게 경례했다. 주시연은 그들에게 상황을 지시하고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차에 오르기 전 그에게 물었다. 나리는 이미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집에 도착하니 나리는 군인들의 보호 아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엄마, 무서웠어요. 주시연 선생님은요? 나는 딸에게 주시연의 진짜 신분을 털어놓았다. 나리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새벽 3시 주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왕태성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다쳤나? 가벼운 상처입니다. 나리 씨는 괜찮습니까? 나는 딸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주정국 장군은 내게 왕태성의 모든 범죄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기업가를 파멸로 이끌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미옥이 젊은 시절 왕태성의 내연녀였으며 그의 계획에 따라 박상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다. 박씨 집안 전체가 왕태성의 장기말이었던 셈이다. 며칠 뒤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왕태성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다. 주시연은 군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그의 신분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시연은 내게 와서 정식으로 나리와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리 역시 내게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만 걸었다. 다시는 서로에게 어떤 비밀도 만들지 말 것.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왕태성과 박씨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미옥은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상철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박지우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의 불황자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이사님들 화면을 봐주십시오. 아르떼 라이트는 론칭 3개월 만에 전국 20개 도시에 매장을 열었고 월 매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리는 이제 완벽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시련은 내 딸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리가 내게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주시연 선생님 부모님께서 도착하세요. 저희 결혼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양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음 달 18일로 결혼 날짜를 정했다. 나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지난 1년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루한 행색의 박지훈이 보였다. 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영영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결혼식 당일 나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주시연에게 인도하며 말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주시연은 굳게 약속했다. 식이 끝나고 3개월 후 나리와 주시현이 기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나는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원의 햇살 아래 우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험난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내 딸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렸.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